우리가 3과목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1장은 이제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2장은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리고 3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SQL 응용, 그리고 4장이 SQL 활용, 마지막 장이 데이터 전환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여기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서 50%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한 뭐 20%, 그리고 여기가 SQL 응용이 한 25%, 나머지가 이제 얘네 두 개 다 합쳐가지고 5% 될까 말까 이 정도긴 한데, 데이터 전환 부분은 이제껏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같은 경우에는 잠깐 뒤로 뺐다가 혹시 필요하면은 시간이 남게 되면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껏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기 위해서 4과목부터 갔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3과목 5장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50%의 출제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란 여기 작성을 해놨는데,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맞게 변형을 한 후 특정 DBMS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뭐뭐래요? 무결성, 일관성, 회복, 보안, 효율성, 데이터베이스 확장. 자, 무결성이라는 거는 뭐죠? 얘네들 좀 작성을 해드릴까요? 자, 무결성,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해진 제약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무결성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일관성. 자, 얘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일정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회복. 자, 얘는 당연히 시스템에 회복이 돼야 된다. 장애 발생했을 때 장애 발생 전. 그리고 보안이라는 건요, 불법적인 데이터의 노출 또는 변경이나 손실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효율성. 자, 얘는 응답 시간의 단축, 시스템의 생산성, 저장 공간의 최적화 등이 가능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확장.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한번 살펴보게 될까요? 이 문제 실기에도 출제되고 필기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래요?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야 된대요. 요구 조건 명세서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 개념적 설계인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 논, 물. 얘네들을 자꾸 이렇게 섞어놓고서는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개논물 아니면 논개물, 논물개 뭐 이런 식으로 섞어놓고 찾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뭘 하느냐?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 모델링, 그리고 트랜지션 모델링, ER 모델. 자, 그래서 모델링하고 개념화하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 DBMS에 맞는 논리 스키마 설계, 그리고 트랜지션 인터페이스 설계,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매핑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물리적 설계에는 목표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그 SQL 언어, DDL, 데이터 정의어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트랜지션을 작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 순서예요. 이렇게. 요구조건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 개논물.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논물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개념적 설계가 뭔데? 라고 하면은 우리 개념적 설계란 정보의 구조를 얻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무한성과 계속성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과 통신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한다? 개념 스키마 모델링, 트랜잭션 모델링 이런 것들을 병행 수행한다. 자, 그리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인 요구 조건 명세를 뭘로 작성을 한다? DBMS의 독립적인 ER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키워드, 개념 스키마 모델링, 트랜지션 모델링 나오면은 개념적 설계 단계구나 라고 찍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중 개념적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죠? 자, 우리 그럼 차근차근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논리적 설계 단계의 앞 단계에서 수행을 한대요. 자, 우리 순서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그쵸, 개, 논, 물이라고 했어요. 자, 논리적 설계 단계 앞 단계에서 실행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2번 봤더니 트랜지션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작성을 한대요. 자, 이거 어디서 진행되죠? 맞나요? 개념적 설계? 그쵸. 얘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어요.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건 거예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모델링, 그리고 트랜지션 모델링을 병행 수행하는 거지 트랜지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거나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분리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 설계한다라는 거 맞고요. 개념 스키마. 그리고 산출물로 ER 다이어그램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 키워드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개까지 봤으니까 논물 봐야겠죠. 자, 논리적 설계 봤더니 뭐래요? 논리적 설계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변환하기 위해 특정 DBMS가 지원하는 논리적 자료 구조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논리적 설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얘는 개념 세계의 데이터 필드로 기술된 데이터 타입과 이 타입들 간의 관계로 표현이 되는 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모델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념적 설계가 개념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논리적 설계에서는 그 개념 스키마를 평가하고 정제하고 이러는 과정을 갖는 단계인 겁니다. 자, 그래서 DBMS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 이게 논리적 설계 단계.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트랜잭션 모델링이 아니라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면 테이블을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물리적 설계 한번 볼까요? 물리적 설계란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를 디스크 등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응용에 대해 처리 성능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저장 구조 및 액세스 경로를 결정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이죠? 3번? 아니죠. 자, 우리 보면은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예? 맞죠? 왜냐면은 우리 개념적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를 설계를 하고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 스키마를 평가하고 정제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트랜지션 인터페이스 설계한다라는 거 얘도 맞죠? 자,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매핑한다. 우리 얘는 처음 개념이었죠. 논리적 설계 단계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변환하기 위해 특정 DBMS가 지원하는 논리적 자료 구조와 변환, 매핑하는 과정이다. 여기 이렇게 해서 설명해놨죠. 이 변환이라는 게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고요.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 자,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물리적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그쵸. 자, 우리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하는 것, 얘는 어느 단계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쵸.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실행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접근 경로 설계, 그리고 레코드 집중 분석 설계,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얘네들은 다 물리적 설계 단계가 맞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데이터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중요하기는 한데 시험 문제에는 막 엄청 많이 출제된 적은 아니고 그냥 하나 정도만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 추상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모형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의 관계, 데이터의 의미, 일관성, 제약 조건 등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들의 모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체, 속성, 관계. 자, 개체가 엔티티, 속성이 애트리뷰트, 관계가 relationship인 거죠. 자, 그래서 개체가 뭔데? 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라던가 정보 단위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를 이제 우리가 개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속성. 속성은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관계를 보게 되면은 얘는 뭐래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또는 속성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의미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 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자, 구조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 타입의 이제 관계로서 이제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연산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표시해야 할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할 요소 세 가지 공부했는데. 그쵸?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 출력 구조가 아니라 가지고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 구조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머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까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서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뭐였죠? 우리 아까 구성 요소 세 가지 공부했는데 개체, 속성, 관계. 개체, 속성, 관계 중에 가장 작은 요소 뭐예요? 속성이죠.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여기 써놨어요. 여기 이렇게. 자, 개체는 entity, 속성은 attribute, 관계는 relationship.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를 뜻하는 속성을 뜻하는 건 뭐예요? 그쵸, 3번 attribute가 되겠죠. 자, 이제 개체 속성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아볼 텐데, 자, 개체란 뭐냐라는 거죠. entity. 개체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개체는 실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정보로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며 유일한 식별자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고 다른 개체와 하나 이상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정의이자 특징인 거죠. 자, 그럼 개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뷰에서 확인하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 실제 업무를 직접 견학하고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업무 기술서를 이용을 하는 것도 있고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장부와 전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사안 출물을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객체들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이제 약어 줄여서 사용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제한을 하며 가능하면은 단수 명사를 사용을 하고 복수 쓰지 말라는 거죠. 모든 개체명은 유일해야 하며 가능하면은 개체가 생성되는 의미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체의 특징이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성, attribute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이 되며, 속성은 뭐래요?
객체를 구성하는 항목이래요. 자, 그리고 속성은 객체의 특징을 이제 기술을 하며 속성의 수를 뭐라고 부른다? 디그리, 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릴레이션, 표를 하나 주고서 디그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나는 디그리는 몰라 라고 하면 그 문제 쉬워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딱 찍어 놓으세요. 속성의 수는 디그리, 디그리는 차수 이렇게. 자, 그리고 속성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기본 속성, 설계 속성, 파생 속성입니다. 자, 기본 속성은 업무 분석을 통해가지고 정의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이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제조일, 연비 이런 것들이 기본 속성에 해당이 되고 설계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업무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설계 과정에서 이제 도출해낸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코드들. 그리고 파생 속성은 그 다른 속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속성. 그래서 계산한 값들이 이제 파생 속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튜플의 수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속성의 수가 뭐라고 했죠? 디그리라고 했죠. 그리고 디그리는 또 뭐라고 했어요? 차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엑셀로 따지면은 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속성의 수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컬럼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속성의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튜플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이 컬럼으로 따지는 요 한 줄. 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의 수를 이제 튜플의 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튜플의 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라고 부르느냐? 카디널리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속성의 수는 디그리 차수랑 똑같은 거고 튜플의 수는 카디널리티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얘 아까 전에 보게 되면은 행 총 3개잖아요. 그래서 카디널리티도 3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숫자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 객체 구성 방식에 대한 분류 보겠습니다. 자, 얘는 기본 키 속성, 외래 키 속성, 일반 속성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자, 기본 키 속성이라는 거는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기본 키 속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외래 키 속성이라는 거는 다른 객체와의 관계에서 포함이 된 속성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쇼핑몰 회사에 내가 취업을 했는데 주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이 고객 아이디도 주문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누가 주문을 했는지 알아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고객 테이블의 아이디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싶다. 자, 이러면은 다른 객체와의 관계에서 포함된 속성, 외래키 속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 속성이라는 거는 객체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본 키, 외래 키에는 포함되지 않은 속성, 그냥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일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성명 지정 원칙은 우리 아까 전에 객체하고 똑같이 자, 속성명은 웹이나 클라이언트 서버 등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고 혼란이 없도록 지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지정을 하며 서술형 안 되고 약어도 사용 제한을 하며 객체명은 속성명이 될 수 없고
개체에서 유일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연결을 의미를 하고요. 관계에는 개체 간 관계 아니면 속성 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1대1 관계는 당연히 이제 개체 집합 A의 각 원소가 개체 집합 B의 원소 한 개와 대응하는 관계. 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1대1 이런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1대다 관계라는 거는 개체 집합 A의 각 원소는 개체 집합 B 원소 여러 개와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개체 집합 B의 각 원소는 개체 집합 A의 원소 한 개와 대응을 하는 경우, 즉 A는 총알을 두 발 쏠 수 있지만 B는 총알을 두 발 못 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 쏘고 뭐 얘도 이렇게 하나 쏠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 발 쏠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니까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1대다 관계인 거 여기 하나 더 있으면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게 1대다 관계. 자, 다대다 관계라는 거는 개체 집합 A의 각 원소는 개체 집합 B 원소 여러 개와 대응을 하고 개체 집합 B의 각 원소도 개체 집합 A의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하는 관계. A도 총알 두 개 쏠 수 있고 얘도 총알 두 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얘도 이렇게 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 형태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